한 장의 메모가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홀로 죽어간 한국인 노인,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수수께끼 같은 유언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내 고향에 묻히고 싶다. 정읍 선영 아래 매화나무 곁. 문제는 이 주소가 실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시골 우체국장이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울 방송국은 그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년 전 사라진 한 아이의 약속, 기억에서 지워진 이름 뒤에 숨겨진 따뜻한 정들, 그리고 10년 만에 피어난 기적의 매화꽃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국의 아름다운 정신문화가 어떻게 한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었을까요? 시작 전에 1초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질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전라북도 정읍시 작은 마을에 사는 장병우입니다. 25년째 이 동네 우체국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8시면 우체국 문을 열고 저녁 6시면 닫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이 작은 마을과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평범했던 제 삶이 완전히 바뀐 건 올해 3월 어느 비 내리는 화요일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오후 2시쯤 정읍시청에서 온 한 통의 팩스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팩스기에서 나오는 종이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팩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한인 요양병원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노인 한 분이 실종됐다는 거였죠. 병원 측에서는 사흘째 수색을 벌였지만 노인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도쿄 근처 한강 하구에서 노인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일본 땅에서 홀로 돌아가신 한국 어르신이라니. 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저는 팩스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노인의 낡은 점퍼 주머니에서 정성스럽게 접힌 한지 메모 한 장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고향에 묻히고 싶다. 정읍 선영 아래 매화나무 곁. 일본 경찰과 병원에서는 노인의 신원을 파악하려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치매로 인해 본인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병원 기록에도 가명으로만 등록되어 있었거든요. 가족도 연락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작은 메모가 유일한 단서가 된 거였습니다. 시청 담당자는 혹시 우리 지역에 해당하는 선영이나 매화나무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즉시 책상 서랍에서 지역 지도를 꺼내 펼쳤습니다. 정읍 시내와 주변면 단위까지 모든 선영과 매화나무 위치를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말 이상했습니다. 정읍에는 선영이라고 불리는 곳이 몇 군데 있었지만 메모에 적힌 주소와 정확히 일치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고 매화나무야 여기저기 심어져 있었지만 선영과 함께 있으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저는 메모 사본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글씨체가 또박또박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썼을 텐데도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죠. 누군가 마지막 힘을 다해 쓴 것 같은 간절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25년 전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제가 부산에서 우정사업본부 연수를 받고 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일 말입니다. 그때의 후회와 죄책감이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에 깊이 남아있거든요. 이 노인분도 마지막 소원이 고향에 묻히는 것이었구나. 저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분명하게 결심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노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체국 업무를 마친 후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노인정도 가보고 면사무소 기록도 뒤져봤습니다. 오래된 호적 등본까지 찾아봤죠. 하지만 사람들 반응은 시원치 않았어요. 우체국장님,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매화나무요? 여기 말고 다른 동네 아닐까요? 일주일이 지나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놀라운 소식이 나왔어요.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다뤘는데 담당 PD가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이런 메모 하나로 실존 인물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혹시 관심을 끌기 위한 가짜 뉴스는 아닐까요? 그 순간 제 혈이 거꾸로 솟구쳤어요. 한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가짜 뉴스라니.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기로 단단히 결심했어요. 방송에서 가짜 뉴스라는 말을 들은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아침 우체국 문을 열자마자 오래된 주소록과 전화번호부를 모두 꺼내놓고 하나하나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정읍은 물론이고 인근 고창, 부안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체국장 장병우입니다. 혹시 좀 되시는 박무열이라는 분 아시나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 못 들어봤어요. 열흘째 되던 날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수십 통의 전화와 직접 방문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정말 이 일이 맞는 걸까? 혹시 내가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내 순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틀릴 리 없어요. 그 노인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보세요. 그 말에 힘을 얻어 다음 날부터는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정읍시 전체 행정구역을 세밀하게 나누어 한 구역씩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면사무소에서 과거 호적 자료를 뒤졌고 오래된 주민등록 대장까지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메모에 적힌 정읍 선영이라는 주소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정읍에는 여러 선영이 있었지만 메모에 적힌 그 정확한 표기와 일치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가 고향이라고 했는데 그때 문득 25년 전 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부산에서 우정사업본부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왔지만 이미 아버지는 차가운 몸이 되어 계셨죠. 그때 제가 가장 후회했던 건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전화를 주셨는데 저는 교육이 바쁘다며 통화를 짧게 끝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그때 이미 가슴 통증을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곁에 있어드리지 못해서. 아버지 장례식 때 제가 관 앞에서 흘렸던 눈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후로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마지막 소원만큼은 꼭 들어드려야 한다고. 이 노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멀리 일본 땅에서 홀로 돌아가시면서도 고향을 그리워하셨을 텐데 제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 방송국 PD 김태연이 직접 정읍에 내려와서 취재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취재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지방 우체국장이 관심 끌기 위해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닌지 검증해보겠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한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관심 끌기용 스토리라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혹시 정말로 제가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메모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지에 적힌 글씨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선영이라는 글자 옆에 아주 희미하게 다른 글씨가 적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확대경을 가져와서 자세히 보니 초등학교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혹시 이분이 말하는 선영이 공동묘지가 아니라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방향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읍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를 찾아다니며 과거 졸업생 명단을 확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그 시절 박무열이라는 이름의 학생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는 소득이 없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학교인 정읍북 초등학교에 갔을 때였습니다. 교무실에서 만난 오래된 교사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무열이요? 그 이름이 왜 익숙하지? 잠깐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교무실에서 만난 최영순 선생님은 올해 65살로 이 학교에서 40년을 근무하신 베테랑이셨어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박무열.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맞다. 혹시 옛날 졸업사진에서 본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밀려왔거든요. 최영순 선생님은 교무실 한쪽 서랍을 뒤지시더니 먼지 쌓인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오래된 졸업사진들인데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사진을 살펴봤어요. 50년, 60년 전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들이 세월의 흔적과 함께 바래져 있었죠. 한참을 뒤지던 중 1963년 졸업사진에서 드디어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박무열. 사진 속 박무열은 앞줄 맨 왼쪽에 서 있는 작고 마른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조금 움츠러든 모습이었지만 눈만큼은 또렷하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려고 사진을 들어 올리는 순간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보였어요. 선생님, 이 사진 뒷면에 뭔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최영순 선생님이 확대경을 가져와서 함께 봤습니다. 정말 희미했지만 분명히 글씨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매화꽃 필 무렵 돌아올게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렸어요. 메모에 적힌 매화나무 곁이라는 표현과 연결되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초등학생이 매화꽃 필 무렵 돌아온다고 했을까요? 선생님, 혹시 이 학교에 매화나무가 있었나요? 최영순 선생님은 잠시 기억을 더듬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때 교정에 매화나무 묘목을 몇 그루 심었었지요. 하지만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대부분 죽었어요. 토양이 맞지 않았나 봐요.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박무열이라는 아이가 왜 매화나무와 관련된 말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왜 돌아온다고 했을까요? 선생님, 혹시 이 아이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하지만 최영순 선생님도 그때는 갓 발령받은 신규 교사여서 자세한 기억은 없으셨어요. 다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절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았는데 박무열이라는 아이도 그중 하나였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챙겨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난과 싸우며 살았을 박무열의 모습이 눈에 선했거든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선생님께 매화꽃 필 무렵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었어요. 사진을 복사해서 집으로 가져온 후 저는 밤늦게까지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박무열의 얼굴을 확대경으로 자세히 보니 똑똑하면서도 어딘지 슬픈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혹시 박무열이 말한 돌아오겠다는 건 단순히 학교에 놀러 오겠다는 게 아니라 고향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메모에 적힌 매화나무 곁도 바로 그 학교 교정의 매화나무를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정읍북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교정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어요. 혹시 그 시절 심었던 매화나무의 흔적이라도 남아있을까 해서였죠. 교정을 한 바퀴 돌아보니 정말로 교정 한쪽 구석에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다른 나무들에 비해 유독 왜소하고 병들어 보였어요. 최영순 선생님 말씀대로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 나무 앞에 서서 보니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60년 전 어린 박무열이 이 나무 앞에서 선생님께 약속했을 모습이 눈에 선했거든요. 가난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지만 언젠가 매화꽃이 필 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을 그 아이의 마음 말이에요. 무열아, 내가 정말 여기 아이였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나무를 만져봤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나무 껍질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이 나무도 박무열처럼 힘든 시간을 견뎌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보니 서울에서 온 방송국 PD 김태현이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맨과 함께 제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무열이라는 분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김태현 PD는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나의 사진과 나무로 실존 인물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주춤했습니다. 정말로 이것만으로는 부족할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김태현 P 도전적인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박무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정읍북 초등학교 근처 골목길을 걸으며 하나하나 집을 방문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60년 전 일을 기억할 리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물어봤습니다. 혹시 박무열이라는 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 시절에는 안 살았어서. 실망스러운 대답들이 이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500m쯤 떨어진 낡은 한옥에서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김순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오래전에 박무열이라는 분 아시나요? 김순례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박무열? 아, 그 아이. 기억나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박무열을 기억하는 분을 찾았습니다. 정말요? 어떤 아이였는지 기억나세요? 김순례 할머니는 마당 평상에 앉으시며 옛 기억을 떠올리셨어요. 그 아이는 말이야.
참 착했어. 우리 집이 그때 너무 가난해서 애들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줬거든. 그런데 무열이는 자기 도시락을 항상 반으로 나눠서 우리 큰아들한테 줬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스며 있었어요. 6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고마움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자기 배고플 텐데도 말이야. 걔는 항상 남을 먼저 챙겼어. 어른들도 무열이 앞에서는 함부로 말 못했지. 워낙 의젓하고 착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린 나이에도 남을 배려할 줄 알았던 박무열의 모습이 눈에 선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무열이가 왜 마을을 떠났는지 아세요? 김순례 할머니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나가셨거든. 그때 온 가족이 다 따라 나갔지. 무열이가 마지막에 우리한테 인사하러 왔는데 꼭 돌아오겠다고 했어. 돌아오겠다고요? 응. 매화꽃 필 때 꼭 돌아와서 할머니들 안부 묻겠다고. 그런데 그 후로 소식이 없더라고.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박무열이라는 아이가 실존했고 매화꽃과 관련된 김순례 할 만남 이후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박무열이라는 이름을 직접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따뜻한 기억들을 하나둘씩 들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 이발소 주인 박정수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그 시절에 도시락을 나눠주던 아이 있었지.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떡집 할머니 이옥분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맞아. 그 아이 우리 가게 앞에서 떨어진 떡을 주워서 깨끗이 닦아서 돌려준 적 있어. 그래서 떡 한 개 더 줬는데 그것도 친구들한테 나눠줬다니까.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박무열이라는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그 아이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착한 행동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 정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씨앗처럼 남아서 지금까지 자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이장님 최두환 씨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 그런 아이 있었지. 비 오는 날에 우리 할머니 우산 씌워드리고 자기는 비 맞으며 집에 간 아이. 그때 감동받아서 지금도 기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박무열이라는 아이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6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들려줬어요. 여보, 정말 신기한 일이야. 사람들이 이름은 기억 못해도 그 아이의 착한 마음은 다 기억하고 있어. 아내 순자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래요. 기억은 사라져도 정은 남는 거네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이 며칠 동안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박무열이라는 이름이나 얼굴은 잊혀졌어도 그 아이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정만큼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김태현 PD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해줬어요. PD님, 이것 보세요. 이름은 기억 못해도 사람들이 무열이의 착한 마음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김태현 PD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주춤했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분명히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따뜻한 정들이 가짜일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박무열의 따뜻한 정들을 확인한 후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노인분을 위한 장례를 치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가족이 없고 확실한 신원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먼저 마을 이장님 최두환 씨를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은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셨고 이런 일에는 이장님의 동의가 필요했거든요. 이장님 댁 마당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계시던 이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이장님, 제가 며칠 전부터 찾고 있던 박무열 어르신 기억하시죠? 이분을 위해 우리 마을에서 장례를 치러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이장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장례를요? 가족도 없는 분인데 우리가 그래도 되나요? 저는 이장님께 지난 며칠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렸어요. 김순례 할머니의 증언부터 시작해서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어린 무열이의 착한 행동들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장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한참 후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가족이 없어도 이 마을이 가족이라 생각하고 장례를 치릅시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장님의 따뜻한 마음씨에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우리나라 농촌의 정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장님과 함께 마을 회관으로 가서 임시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자 15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였어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지만 젊은 부부 몇 쌍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인 분들께 박무열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일본에서 돌아가신 사연부터 메모 내용, 그리고 어린 시절 이 마을에서 보여주셨던 따뜻한 마음까지 빠짐없이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해 주셨지만 몇몇 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특히 젊은 주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체국장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나서서 장례를 치르는 게 맞나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김순례 할머니께서 천천히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알아요. 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아이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정을 이제라도 갚아야지. 할머니의 말씀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장일치로 박무열 어르신의 장례를 마을에서 치르기로 결정했어요.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장례를 치를 장소를 정해야 했어요.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정읍북 초등학교 교정 한쪽 구석, 그 병든 매화나무 아래로 정했습니다. 어린 무열이가 약속했던 바로 그 자리였죠. 학교 측과의 협의도 필요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리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오히려 학교에서도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유고를 어떻게 모셔올 것인가였어요. 일본에 있는 유고를 한국으로 모셔와야 했는데 이건 제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정읍시청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요. 시청 담당자는 일단 유고를 국립묘지로 모셔온 다음 정식 절차를 거쳐서 마을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가 필요했지만 담당자분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장의사도 섭외해야 했습니다. 정읍 시내에 있는 장의사 이봉수 씨를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이봉수 씨는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오신 베테랑이셨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정말 감동받으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니 세상이 아직 따뜻하네요. 제가 최대한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용도 걱정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주셨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모든 분들의 정성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저도 제 사비를 보태서 부족한 부분을 메꿨어요. 준비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을 할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순례 할머니를 비롯해서 몇 분의 할머니들이 직접 상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느질이 서툴러진 손으로 정성스럽게 흰옷을 만들어주시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열이도 이런 마음을 받으면 기뻐할 거야. 할머니들의 이런 말씀을 들으니 정말로 박무열 어르신이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것 같았어요. 60년 만에 고향 사람들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시는 거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마을에서 박무열 어르신의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하고 준비에 한창이던 그 주 금요일 갑작스럽게 큰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김태현 PD가 서울로 돌아가서 방송을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후 6시 뉴스 시간에 방영된 그 보도는 제목부터가 자극적이었어요. 가짜 장례극, 시골 마을의 위험한 동조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김태현 PD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장의 메모와 불확실한 증언들로 실존 인물임을 주장하며 마을 전체가 가짜 장례를 치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집단 동조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매화나무 앞에서 혼잣말하는 모습까지 방송에 나왔어요. 편집을 통해 마치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순간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인터넷 댓글들이 악성으로 달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관종 우체국장, 세금 낭비, 정신병자 같은 말들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제 개인 신상 정보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마을에도 금세 퍼졌어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장례 준비를 위해 모이기로 했던 마을 회관에 나가보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던 분들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젊은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한 주부는 아예 대놓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어요.
우체국장님,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온 나라가 우리 마을을 이상하게 보고 있잖아요. 다른 분도 거들었습니다. 아이들까지 학교에서 놀림받는다는데 이러면 안 되죠.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박무열 어르신을 위해 나서줬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거든요. 제 자신이 정말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순례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해서 옳고 그름이 바뀌는 건가요? 하지만 젊은 주민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어요. 결국 그날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고 장례 준비는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정말 좌절감에 빠졌어요. 아내 순자에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걸까? 혹시 PD 말이 맞는 걸까?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위로해줬지만 저는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꿈속에서도 계속 김태현 PD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월요일 아침 우체국에 출근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적막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피하거나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정오쯤 되어서 정읍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체국장님, 여론이 좋지 않아서 유골 인계를 잠시 보류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박무열 어르신의 마지막 소원도 마을 사람들과의 따뜻한 정도, 모든 것이 물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2시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사쿠라 요양병원에서 이메일이 한 통 왔는데 거기에 동영상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박무열 어르신을 돌봤던 간호사 미즈키 씨가 보낸 영상 편지였습니다. 영상을 재생해보니 25살쯤 되어 보이는 일본 여성이 한국말로 천천히 말하고 있었어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미즈키 씨는 박무열 어르신의 마지막 모습들을 하나하나 증언해줬어요. 치매로 기억을 잃으셨지만 다른 입원 환자들에게는 항상 친절하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식사를 나누어 주시고 밤에 우는 환자가 있으면 손을 잡아주시곤 했다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미즈키 씨는 박무열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매화꽃, 고향.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로 박무열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고향을 그리워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동시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즈키 씨의 영상 편지는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여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미안하다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마을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영상을 본 젊은 주민들이 다시 저를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우체국장님,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김순례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역시 진심은 통하는 거야. 무열이가 저 멀리서 도와준 게 분명해. 그렇게 해서 장례 준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전체가 하나 되어 움직였어요.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도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미즈키 씨의 영상을 본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성금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장례일을 25일로 정했습니다. 매화꽃이 피는 계절에 맞춰서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이런 날씨에 어떻게 장례를 치르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비가 와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김순례 할머니는 오히려 좋다고 하셨어요. 하늘에서도 무열이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거야. 오전 10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읍북 초등학교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쓴 채로 오는 분들, 비를 맞으며 오는 분들, 모두 엄숙한 표정으로 왔어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읍시청에서 모셔온 박무열 어르신의 유골함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함 안에는 한 사람의 평생이 담겨 있었어요. 6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신 어르신의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의사 이봉수 씨가 엄숙하게 진행해 주셨어요. 먼저 묵념을 하고 이어서 마을 이장님이 조사를 읽어주셨습니다. 박무열 어르신, 당신이 남기신 따뜻한 정을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김순례 할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무열아,
내가 약속했던 대로 매화꽃 필 때 돌아왔구나. 할머니가 정말 보고 싶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던 사람들도 우산 아래 서 있던 사람들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박무열 어르신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늦었지만 어르신을 고향으로 모셔왔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어르신의 메모를 유골함 옆에 정성스럽게 놓았어요. 그 한지 메모는 이제 어르신과 함께 영원히 이곳에 남을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계속 내리던 비가 갑자기 그치면서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 햇살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환하게 비췄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있던 그 병 들고 왜소했던 매화나무에서 갑자기 꽃망울들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둘, 셋. 순식간에 나무 전체에 하얀 매화꽃들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매화꽃이 피고 있어. 사람들이 하나둘씩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10년 만에 그 나무에 꽃이 핀 거였습니다. 마치 박무열 어르신이 돌아오신 걸 축하하는 것처럼 나무가 생명력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최영순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 나무가 꽃을 피운 걸 본 지 10년도 넘었는데. 김순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중얼거리셨어요. 무열이가 돌아왔구나. 정말로 돌아왔어. 그 순간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 같은 광경에 감동받은 거였어요. 매화꽃잎들이 봄바람에 흩날리면서 마치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쏟아져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과정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무열 어르신의 마지막 소원이 정말로 이루어진 거였어요. 장례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매화나무를 올려다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어떤 분은 사진을 찍기도 하고 어떤 분은 꽃잎을 하나씩 주워서 소중히 간직했어요. 정읍북 초등학교 학생들도 수업을 마치고 나와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도 신기함과 감동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나무가 갑자기 꽃을 피웠어요. 무열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그런 거래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정은 남는다는 말이 정말이었어요. 박무열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살아서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박무열 어르신의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기적 같았던 매화꽃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많은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김태현 PD도 다시 정읍에 내려와서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그 후에 일어난 변화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박무열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정읍북 초등학교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장례 이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매화나무를 돌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나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도 주고 정성스럽게 관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정말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6학년 반장 김민준이가 대표로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우체국장 할아버지, 저희가 무열 할아버지를 위해서 작은 팻말을 만들어도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다니 정말 대견했거든요. 물론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학교와 마을에서도 모두 찬성했어요. 일주일 후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작은 나무 팻말이 매화나무 옆에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박무열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팻말 제막식 날 김민준이가 친구들을 대표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이제 무열 할아버지를 기억할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고 싶으니까요. 그 순간 참석한 모든 어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깊이 감동받았거든요. 박무열 어르신의 정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후로 정읍북 초등학교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년 3월 25일이 되면 전교생이 매화나무 앞에 모여서 박무열 어르신을 기리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아이들은 서로 착한 일을 나누고 어려운 친구를 도왔던 이야기들을 발표합니다. 김순례 할머니도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에 오셔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였습니다. 박무열 어르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물론이고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도우며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아이들아, 그때는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단다. 서로 나누고 도우며 살았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예전과 달라졌어요. 더 배려심이 깊어졌고 어려운 친구들을 잘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놀랄 정도였어요. 저도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흔적이 되고 정은 유산이 된다는 걸 몸소 체험했거든요. 박무열 어르신의 이름이나 얼굴은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그분이 베풀었던 따뜻한 정만큼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례 문화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정을 마지막까지 함께 나누는 문화인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이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도 가끔 매화나무 앞에 서면 박무열 어르신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모습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된 모습으로 말이에요. 환하게 웃으시며 고마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열 어르신, 저희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르신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렸고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드렸어요. 이제 봄이 되면 매화나무에는 해마다 꽃이 핍니다. 예전처럼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마치 박무열 어르신의 정이 나무에 스며들어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 안부를 더 자주 묻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줍니다. 박무열 어르신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정신문화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소중한 유산이구나. 박무열 어르신이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한 줄기의 사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로 좋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되어주세요. 구독자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